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상민. 앉으십시오. 피청구인 측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십시오. 네.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피청구인 측 주신문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2023년도에 있었던 1차 탄핵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2년 전 2023년 2월 8일에 재난대응조치 위반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회에서 1차로 탄핵 소추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25일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난 관련 재반 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성실 의무에 위반한 사실도 없으며 특히 이제 행안부 장관에게는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경찰이나 소방에 관한 지휘 권한이 일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을 제79호증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었던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을 제79호증 판결문을 보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들에 의해서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라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 혐의 포함 간첩죄로 중형이 선고되었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판결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때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접했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참사와 같이 진상규명 투쟁을 하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라는 지령을 북으로부터 내린 것이라고 그렇게 언론 보도에서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을 이렇게 사회 분열, 그다음에 체제 전복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게다가 이것은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증인은 이 1차 탄핵 소추로 인해서 167일 동안 직무가 정지되셨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일단 저희 행정안전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는 다른 부처하고 조금 특이성이 있는데요. 일반 행정이나 재난 관련에 있어서 총괄 조정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근데 장관이 자리에 없게 되면 차관이 결국 그 역할을 하게 돼야 되는데 장관급 부처를 가지고 총괄 조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관이 직무대행을 함에 있어서 차관 고유의 업무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다가 장관의 막중한 업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사결정이라든지 새로운 정책 추진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저 현상 유지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재난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직무정지 중에 경북 지역 산사태 그리고 오송 지하 차도 침수 발생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재난 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2023년 제가 직무 정지 기간 중에 굉장히 큰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고요. 경북 산사태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사망이 됐는데 무려 53명이 그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자체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자체 외 소방, 경찰,
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데요. 이 차관이 재난 담당 차관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행정 담당 차관이 이 업무를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다소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복귀한 작년의 경우에는 이 53명이 사망한 때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불과 6명에 그쳤습니다. 뭐 이러한 결과를 이룬 데 있어서는 수많은 분들이 적극 협력하고 뭐 운도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일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의 큰 징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행안부 업무 중에 지방금융과 관련된 것도 있으시죠? 예, 저희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2023년 7월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발생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그 당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거기 이제 가입자들이 예적금을 인출하는 소위 그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연체율이 급등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 범위 내로 지급받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거에 돈을 다 빼기 시작한 건데요. 그럴 경우에 그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한도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기재부라든지 금감원, 금융위, 한국은행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굵직굵직한 큰 정책을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차관이 이런 장관급 기관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직무에 있었으면 뭐 그때 잘 넘어가긴 했지만 조금 더 빨리 새마을금고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행안부 업무 중에 지방 행정 재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문제 발생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새만금에서 이루어졌던 그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가 뭐 시작하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셨었는데 상당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기간 거의 전 기간 동안 제가 공동위원장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중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직무집행 정지가 아니었으면은 현장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일일이 다 챙겼을 텐데 차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업무하기도 벅찬데 제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이 잼버리 업무를 거의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곳 헌재에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 잼버리 개막일 불과 5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각 판결 받자마자 이 잼버리 현장을 가 보니까 정말 준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 대통령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해서 뭐 우리나라 전 국민, 뭐 종교단체, 기업, 지자체 협력으로 그나마 큰 문제 없이 잼버리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증인에 대한 2차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이후에 두 번째 탄핵 소추되셨죠?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뭐 내란에 동조했다는 건데요. 뭐 하도 황당해가지고 뭐 소추 사유는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증인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그리고 행안부 규정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 있으십니까? 소방과 경찰에 대해서는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소방과 경찰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거나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일체 없습니다. 네.
증인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께 비상계엄 만류 의사 전달하셨죠. 네. 그리고 경찰의 출동에 관여하기는커녕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도 없는데 왜 국회에서 증인을 탄핵 소추했다고 보십니까? 뭐 국회에서 뭐 무차별 탄핵 남발을 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결국은 국정을 방해하고 국정에 발목 잡기를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증인은 이 정부 들어 29건의 총 탄핵 소추 중에 2번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네.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러한 탄핵들이 국정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만 해도 사실상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인사도 저희 행정안전부 자체 내 인사도 적체가 됐었고 새로운 정책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총리, 감사원장, 방통위원장은 간신히 해소가 됐습니다만 중앙지검장 그밖에 특정인의 수사를 담당하던 수많은 검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이 마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좀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증인 2차 탄핵 소추 당하시고 사임하셨죠? 그렇습니다. 장관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탄핵을 보통 당하게 되면 뭐 한 6개월, 반년 가까이 직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제가 1차 탄핵 그 소추 기간 동안에 그 행정안전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의 장애가 있었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국정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탄핵을 당하게 되면 탄핵 기간 중에서는 제가 사임할 수도 없고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도 없습니다. 또다시 6개월이라는 반년이라는 긴 세월을 국정에 공백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다시 초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컸습니다만 그로 인한 그 국정 부담 그리고 국민의 피해를 생각할 때 당연히 제가 개인적인 입장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사퇴를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도 평소에도 이런 얘기 하신 적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야당이 국무위원들을 지속적으로 탄핵해서 국정의 마비가 초래된다. 위헌적인 입법안들을 계속해서 통과시켜 제2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키니 거부할 수밖에 없다. 2025년도 정부 예산 중에는 민생 예산, 범죄 수사에 필요한 예산, 미래산업 R&D 예산, 국방, 안보 관련 예산 등 중요 정부 정책 관련 예산들을 모조리 삭감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 토로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통상 이제 국무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격주 간격으로 주재를 하십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때 모두 말씀과 마무리 말씀이 있는데 모두 말씀은 그대로 방송에 담기기 때문에 모두 말씀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보통 마무리 말씀은 이제 비공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각종 행사에 제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행사 전후로 한 환담장이라든지 오만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고충을 토로하신 적이 꽤 있습니다. 네. 현재 국무회의 구성은 여가부 장관 공석 제외하고 20명이죠. 그렇습니다. 이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입니까? 의결기관입니까? 지금 뭐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학설상으로도 심의 자문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결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결기관, 국무회의를 네. 예.
의결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의결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어떤 행정적인 어떤 결정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뭐 방통이나 국회나 뭐 국민권익이나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의결기관인 것이고 이 국무회의 자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정당성을 가지시는 분이고 국무위원은 대통령께서 그러한 정당성에 기인해서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의 어떤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의 실질적 성격은 심의 자문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증인은 계엄 선포 당일 20시 40분경에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하셨죠? 뭐 그 즈음일 겁니다. 증인이 도착했을 때 집무실에 국방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먼저 도착해 계셨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이렇게 집무실에 도착하고 약 2분 정도 지난 시점에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도 들어오라고 하지라고 해서 집무실 옆 대회의실에 있던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이 들어왔고 잠시 뒤에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도 함께 집무실로 들어왔죠. 예, 제가 기억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집무실에 들어온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너무 크다라며 만류 의사를 전달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안다, 길지 않을 것이다, 다 생각했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생각했다, 무엇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을 하는 마당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셨죠. 그렇습니다. 뭐 표현상의 차이인데요.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바로 옆 대회의실로 나가서 비상계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셨죠. 예. 그리고 누군가 증인에게 행안부 장관이 가서 말씀 좀 드려보라 라고 해서 증인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갔고 대통령에게 만류의사 전달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두세 번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국무회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셨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었던 22시가 다가올 즈음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다 오셨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 도착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다시 또 기다렸고 과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회의실로 나와서 앉으셨죠. 네, 맞습니다. 11명이 모였을 때 그 모인 국무위원들은 자신들이 모인 이유가 비상계엄 선포 때문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까? 네, 당연하죠.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복사해서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은 이 선포문을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 워낙 경황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그렇게 진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진술이 맞을 겁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국무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이제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시 이제 발표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대접견실 쪽으로 잠깐 건너오셔서 국무위원들 다 모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아마 의사 정족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셨고 아마 11명이라는 의사 정족수가 채워진 다음에 대통령께서 정장을 갖추고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그 대접견실 중앙에 앉으시고 저희 국무위원들은 다시 자리를 정돈해서 그 주위로 이렇게 쭉 나란히 앉고 그 당시 몇 분 계셨던 수석 비서관들은 다 자리에서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논의를 이어서 대통령님을 좀 만류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뭐 경제, 외교의 영향, 정무적인 부담 이런 거 다 안다. 나도 신중하고 깊게 생각을 했다. 내가 왜 그 점을 고민을 안 했겠냐. 하지만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인식, 위기감, 그리고 책임감과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식과 위기감, 그리고 책임감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이 뭐였냐면은 제가 1차 탄핵소추 때 그렇게 심각한 영향이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은 타 부처 장관들은 그런 사정을 알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그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의 그 부처, 방통위는 아예 기능을 정지해 버린 상태였고, 수많은 사람이 탄핵을 당하고, 예산은, 각 부처 예산은 조금 깎인 것도 있고, 많이 깎인 것도 있겠지만, 국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유사일에 처음으로 깎인 상황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은 다 국회 통과를 못하고 정말 엉뚱한 법령들을 통과돼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대통령님의 고심이 크셨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다른 국무위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통령님의 고심을 그 당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참 우리가 저렇게까지 같이 고민을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당시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밝힌 국무위원들도 있으셨죠? 그 당시 분위기를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찬성과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워딩 자체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기 모인 국무위원들은 전부 다 이제 아까 얼핏 말씀하셨지만 대리인께서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네요라고 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비상계엄이 약 45년 만에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 과연 이걸 추후 정무적인 부담이라든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했고, 그렇다면 대통령님을 우리가 만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찬성 반대를 밝히는 자리도 아니었고요. 몇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공감하면서 말씀을 추가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거기에 공감은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는 분도 있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런 분은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걱정과 우려 속에 대통령을 만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마치고 예정된 원래 22시를 넘긴 22시 22분경에 브리핑룸으로 내려가서 23분부터 대국민 담화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하셨죠. 네. 증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20시 40분경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대회의실을 떠난 22시 22분경까지 약 1시간 44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동시에 한자리에 앉아서는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집무실 그리고 바로 옆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라는 걸 설명하시고,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총리, 기타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다시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모인 게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왔기 때문에 늦게 온 국무위원들은 옆자리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냐 해서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당시에 증인 외에도 다른 국무위원들도 국무위원 서로 간에 논의를 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한번 들어갔다 왔고요. 총리님도 뭐 두세 번 정도 들어갔다 오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럼 국무회의 주관부처 장관이시죠? 네, 시셨죠. 예. 주관부처 장관으로서 보셨을 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이거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 유효 여부를 제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총리님께서 대통령님 의사를 확인하러 다녀오셨고 다녀오셔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개최를 지시하셨다. 이런 말씀을 총리님께서 직접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무위원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저희가 다 기다렸고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10시 발표 예정이었던 계엄 선포를 거의 30분 가까이 늦추면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되기를 기다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정족수가 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정장을 갖추시고 저희들이 모여있던 대접견실로 건너오셔서 중앙에 앉으시고 저희들도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앉았고 그때 있던 수석 비서관들도 다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자체는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국무회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회의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무회의 끝나고 누군가 회의록은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증인이 대통령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자, 모인 시간, 헤어진 시간, 발언 요지를 메모해 주라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언제 작성됩니까? 국무회의가 개최된 때로부터 빠르면 7일, 통상 뭐 한 열흘 이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이유는요. 원래 그 회의록 작성의 책임자는 저희 행안부의 의정관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국무회의에 의정관이 참석을 간사입니다. 간사인데 이 간사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참석자라든지 개최 시간, 종료 시간, 발언 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이 뭐 내란이다라고 몰아붙이면서 회의록 작성을 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록을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12월 8일자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국무위원들 국무회의 후에 부서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서는 국무회의를 마친 다음에 그 관계 장관들이 자기 집무실로 돌아가서 전자적인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때 부서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서의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아주 특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사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시간이 워낙 짧고 그 이후에 내란이다 뭐다 각종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소관 부처에서도 부서를 한다는 것을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법적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지 국무회의록에다가 부서하는 거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전혀 그건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면은 국방장관, 관계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그런 거는 사후에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네네. 왜 그런 말씀이시죠? 취지로 드린 말씀인데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서가 없고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부서를 하는 겁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잠깐만요. 15분 이어서 쓰시겠습니까? 네,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15분. 쪽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평소 뭐 증인 포함 국무위원들에게 어떤 지시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아니면 문건 같은 걸로 합니까? 그 면전에서 지시하실 때는 그냥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급한 일 같은 경우는 전화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정식 개통을 통해서 지시사항이 이렇게 문서로 내려옵니다. 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주진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뭐 이번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뭐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주지 뭘 보여주고 뭐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통화했습니다.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대통령님께 이제 그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제가 이제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그 쪽지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이 되고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대로 만약에 단전 단수를 소방이 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무작정 하게 되면 거기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인사사고가 갑자기 단전 단수를 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그게 굉장히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큰 사건 사고고 접수된 거는 없는지 어떤 각종 시위나 충돌 같은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넘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이나 지금의 허석권 소방청장님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다거나 뭘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저한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을 하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갑자기 전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럼 증인이 보셨다는 그 종이 문건 대통령 아닌 다른 누군가가 증인에게 전달한 적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에 적혀 있다는 지금 언론에 언급되는 몇몇 장소에 계엄군이 가지도 않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그 장소들에 대한 단전단수 얘기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단전단수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나 국방부 장관 협조 요청도 따로 받은 적 없으시죠? 없습니다. 대통령이 단전단수가 만약에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면 증인에게 직접 지시를 하셨을 텐데 직접 지시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러한 조치는 아예 배제됐기 때문에 지시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에 대한 지시 권한이 없다는 것은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그 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럼 증인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증인 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 주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다음 행안부 간부회의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증인 23시 10분경 용산에서 출발하고 23시 30분경 집무실 도착 그리고 00시 00분경 행안부 간부회의 주최하셨죠? 네. 간부회의에서 경찰국장이 경찰이 의원, 보좌관, 언론인들을 신분이 확인되면 국회에 출입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간부회의에서 경찰이나 소방 담당자에게 증인께서 단전단수 방법을 알아보라거나 단전단수를 하라거나 이런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일체 없습니다. 네, 계엄 해제 이후의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4일 13시 06분경 대통령에게 전화하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당시에 증인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 하셨나요? 제가 그때 대통령께 드린 말씀은 대통령님 계엄 해제는 신속히 해제를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 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신속하게 의원들을 출입을 시켜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그 덕에 유혈 사태, 최악의 경우에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된 것 같다. 그래서 그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를 잘했다고 칭찬해 줬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13시 45분경에 이번에는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하셨죠. 네네. 그때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어떤 소회를 이야기하시면서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아까 좀 전에 전화했을 때 하고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정말 절박했다. 예, 탄핵 예, 때문에 예.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셨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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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지금 뭐 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황당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제주 때 쓰겠습니다. 저 청구인 주신문 뭐 그대로 쓰시든지 붙여서 쓰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예. 저희 준비한 주신문 묻기 전에 피청구인 주신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이번에 계엄 이후에 2차 탄핵 소추안 발의 후에 사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사직서는 국무위원 중에 증인만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국무위원도 일괄 제출한 겁니까? 그 계엄 선포 다음 날 총리님 주재로 저희 국무위원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괄 사표를 제출하냐 마냐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네.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것은 총리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자 이렇게 됐었고 개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주신문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있어서 제가 사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개별적으로 있고 사직서를 네, 제출한 그렇습니다. 분은 증인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제가 뜻입니까? 알기로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신문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전에도 국무회의에서 아까 뭐 모두 발언 말고 공개되지 않는 그 마치는 발언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키니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으로 지금 대리인께서 물으실 때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관련 사건 특검법이라는 게 뭔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특검법안이 있었습니까?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 모르시면서 뭐 아니요. 그렇다고 맞다고 대답을 아니 하세요? 정확히 들어보십시오. 국무회의 후반 그다음에 다른 행사의 환담회 전후 그다음에 네. 오만찬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 대통령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죠. 그게 지금 대리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시기로는 그런 특검법안이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증인 도착하셨을 때 국방부 장관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 미리 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와 있었고요. 네. 한 7명 정도 모인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한 8시 40분? 아마 8시 40분 조금 지난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7명이 증인도 마찬가지 증인 포함해서요. 이 7명이 이날 국무회의를 한다고 알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이 단계에서 이 시점에서 다른 국무위원들 마저 도착할 때까지 국무회의 정족수 채우기 위해서 그거 기다리고 있던 상황도 아니죠. 맨 처음에 대통령 집무실에 모였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나중에 국무총리가 한덕수 총리가 이거는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국무회의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나머지 국무위원들 부르기 시작한 거고 그 이전 상황에서는 이거 국무회의 전제로 뭐 다른 국무위원들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제 기억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를 해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누군가 네, 얘기를 네, 했고 그래서 우리가 총님한테 총님 들어가서 대통령께 한번 여쭤보시죠.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그- 됐던 것 같습니다. 증인 도착해서 보니까 그때 밤 10시에 22시에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계획이었다는 거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증인이 도착하신 게 8시 40분 좀 넘었고 네, 그 당시에는 7명 정도만 모였고 네, 나머지 국무위원들 부르기 시작한 거는 제가 기록상 보니까 9시 20분 이후인 것 같아요. 그 최상목 부총리가 그 뒤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 같은데 거기도 전화 받은 게 9시 35분이라 그래요. 뭐 그런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그러니까요. 모릅니다. 이 처음에 대국민 담화를 10시로 잡았을 때는 그 전에 국무회의를 거친다 이런 계획은 없었던 걸로 봐야 되겠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시간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국무회의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그때 이제 나머지 국무위원들 연락하기 시작해서 최초로 온 사람이 최상목 부총리였던 거는 기억나십니까? 국무위원들 도착 순서라든지 그런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네. 당시 뭐 그걸 일일이 확인하거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는 아까 상황이었습니다. 뭐 단전 단수 관련해서 뭐 쪽지 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 쪽지 말고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뭐 검토한 문건이라든가 이런 문서는 혹시 그날 그 자리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검토한 문건이라기보다 제가 최초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 또 책상에 있는 걸 문건을 하나 봤는데 네. 그게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계엄 선포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비상계엄 이렇게 써 있었고요. 그러면 그날 증인이 보신 문건이라는 게 이 계엄 선포문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네. 아까 단전 단수 쓰여 있던 네, 그 네, 문건하고 그렇습니다. 또 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게만 네, 있었어요. 네. 그 문건 자체는 여러 장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본 알겠습니다. 거는 그렇습니다. 그 국무위원들이 뭐 만류하는 국무위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정인도 그러셨다는 거고. 네. 그렇게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하면 피청구인이 그때 계획을 변경할 생각이 있어 보이던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만류를 하면. 네네 만류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너무 정무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국무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알겠습니다. 만류하면은 뭐 만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대통령님이 다 고려를 하신 네, 사안이고 알겠습니다. 아까 31방에서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증인이 도착한 8시 40분부터 선포하러 피청구인이 회의실 떠난 22시 22분경까지 마치 뭐 1시간 44분 동안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처럼 이렇게 물으셨는데 실제로 정족수 채워져서 대통령 내려갈 때까지 시간은 5분이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5분 동안에 그 5분 동안에도 대통령이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무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다 전달을 받으셨고요. 그 자리에서 처음에도 뭐 한번 대통령 제고해 주십시오 이런 어쨌든 정도 이걸 얘기가 뭐 있었던 것 국무회의라고 볼 같고요.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5분이잖아요. 네, 그 5분 안에 대통령이 자기 생각 설명하고 국무위원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말해보라고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네. 그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전달을 했고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김영현 하신 증인 여기 겁니다. 나와서 증언하신 내용 중에 증인 관련된 부분 증인도 들으셨을 거예요. 네, 들었습니다. 행안부 장관한테도 그 문건을 작성해서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줬다고 김영현 증인이 잠깐만요. 얘기한 이 아니, 문건이 잠깐만요. 저도 분명히 들었는데요. 네. 저에게 줬다는 진술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뭐 줬다는 걸 떠나서 네. 이 김영현 증인이 얘기한 문건이 아까 증인이 봤다는 단전 단수 기재되어 있는 그 문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용현 장관님이 어떤 문건을 작성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아까 국무회의가 무슨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증인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보신 적 없어요? 그 의결 보통 심의 의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의 의결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무회의 규정에 국회라든지 좀 과반수 말씀을 끝까지 출석으로- 들어보시죠. 예. 여기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회처럼 뭐 질문하고 말 저희 끊고 시간이 이렇게 한정돼 하시면 있어서 안 되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저희 그럼 효율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죠. 네네. 네, 국무회의 규정이 있다는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견한다.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증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 대국민 담화 보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뭐 10시 40분, 50분 이 무렵에 자리를 떠서 자기 부처로 돌아갔는데 증인은 용산에서 출발한 시간을 23시 10분경이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분들보다 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분들보다 늦은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들 사실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335 흩어져서 나가기 시작했고요. 저도 다른 국무위원들과 같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무실에 도착하신 게 11시 반경이죠? 네, 11시 반. 간부 회의는 12시에 시작됐고요. 예. 그 30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경찰청장, 소방청장과 네, 통화도 그때 통화도 하셨다는 했고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간부회의에서 경찰국장이 보고했다 그랬나요? 지금 네, 국회의원들 뭐 출입 통제 안 하고 있다고, 네, 출입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출입하고 있다고 네, 그랬죠. 네. 근데 나중에 실제 상황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보고가 맞던가요? 나중에 실제 다 출입이 됐으니까 경찰에서 190명이 출입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에서 전면 통제하다가 일시 출입 허용했던 시간이 23시 07분부터 23시 36분이고요. 네, 포고령 발령되고 나서는 23시 36분부터 다시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간부회의 시작한 12시 이 무렵에는 다시 전면 통제하고 있던 시점이에요. 나중에 그거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뭐 지금 근데 그 시점에서 경찰국장이 왜 그런 보고를 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경찰국장에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모인 네,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아까 그 단전 단수 적혀있던 쪽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통령 집무실입니까? 여기 접견실입니까? 집무실, 네. 집무실이 어디에? 어디 위에 놓여 집무실 있어요? 대통령 탁자에 이렇게 대통령 탁자인가요? 아니면 이 원탁 위인가요? 원탁 말한 원탁 위에. 네. 그 단전 단수에 소방청장 문구도 있었습니까? 제일 머릿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머릿말이라는 게 그럼 제목같이 예, 그렇습니다. 소방청장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아까 저 표창구인 대리인 물으실 때는 이게 대통령이 이런 관련 지시를 했으면 2시간이나 있다가 이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했겠느냐 그랬는데 실제로 전화한 시간은 계엄 선포되고 1시간 정도 뒤죠. 예, 계엄 11시 선포로부터는 37분 예, 경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소방청장 통화하기 직전에 경찰청장하고도 통화하셨죠. 그렇습니다. 아까 거기에 적혀 있던 장소 MBC 여론조사 꽃 기억나십니까? 네, 또 뭐 있었습니까? 한겨레, 한겨레도 경향신문, 있었던 것 같고요. JTBC 맞습니까? 뭐 대충 그 정도였을 겁니다. 예, 이런 장소에 아까 출동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셨는데요. 네, 다른 데는 몰라도 MBC하고 여론조사 꽃에는 계엄군이 출동을 했죠. 그건 확인 못 하셨어요? 그건 제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예. 여론조사 꽃에는 거기 계엄군 출동해서 한동안 머물렀고 MBC 쪽으로도 출동을 가다가 계엄 해제되는 바람에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은 확인 안 해보셨나요? 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증인 그 다음 날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즉석 해제 해제건이 즉석에서 받아들인 거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즉석에서 받아들였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요청이 해제된 게 1시 이루어진 3분입니다. 예, 바로 그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10분 뒤에 1시 15분쯤 대통령이 그 합참 지휘통제실에 내려가서 한 30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건 알고 계세요?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릅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 했는지는 혹시 나중에 들으신 얘기 없습니까? 모릅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준비한 반대신문 주신문. 네. 21항을 좀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주신문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내용을 대강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 보진 않고요. 제가 관계된 부분만 봤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증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증인에게 자정 무렵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신다는 거네요. 저한테 뭘 보여주거나 이런 적은 없다니고 아니, 말씀드렸는데. 이 공소장 내용을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증인이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조치 사항을 확인한 다음 잠시만 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소장 피청구인 공소장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증인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소장. 공소장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계셔서 증인이 읽고 답변을- 계셔서 증인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공소장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근데 하셨습니다. 지금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듯이 하고 계셔서 그걸 어디서 입수해서 어떤 근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공소장은 저희가 서정으로도 냈고요. 피청구인은 그 공소장 내용 모르세요, 대리님께서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몇 호증으로 내셨나요? 저희가 오늘 서정으로 냈습니다. 증거인부 안 했습니다. 제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공소장 언급은 좀 피하면서 하시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12월 3일 날 밤 11시 34분경에 경찰청장 조지호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포고령이 선포된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계엄사령관에 그 의해서.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고령 이야기는 듣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3분 뒤에 밤 11시 37분경에 소방청장 허석권에게도 전화했는데 네, 그런 사실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처음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 그 문건에 단전 단수, 소방청장 이런 내용은 기억이 난다. 네, 네. 오늘 처음 말씀하신 거라서 그러면 그 소방청장이나 다른 뭐 경찰청장 이런 문건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제목으로 적혀 있는? 그 제가 본 거는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네. 이미 검찰에서 상세하게 다 진술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 말씀드린 내용은. 피청구인이 기소되기 직전에 증인 검찰에서 한 차례 더 조사 받으셨죠? 뭐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 조사 12월 받은 적이 16일 있습니다. 날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네네. 조사받은 거 외에 네, 경찰에서 조사 받으셨고 그 이후에 기소된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경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월일 겁니다. 1월 중순쯤에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았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 다 말씀이신가요?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상세하게 진술을 다 했습니다. 12월 3일 날 자정무렵에 간부회의, 행안부 간부회의 했다고 했잖아요. 네, 경찰국장과 재난안전관리본부 간부들도 참석했습니까?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광화문 사무소로 모이고요. 세종에 있던 사람들은 세종에서 영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누가 참여했는지는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이 두 사람은 두 관계자는 참석했냐고 묻는 겁니다. 그 영상은 발언하는 사람만 비추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 비추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럼 경찰이나 소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면 그 간부회의도 참석했던 경찰국장이나 재난안전본부의 뭐 간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회의에 참석할지 안 할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날 자정무렵에 간부회의에 경찰국장 박현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실장 위주로 참석을 하라고 했고요. 이제 그 경찰국장이나 비상대비 정책국장 같은 경우는 제 직속 국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석 대상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통보를 받고서 참석할지 안 할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그 전화를 한 것은 그 회의 전이지 않습니까? 그 회의 전에 지금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사건 사고가 있는지 어떤 시위나 폭력 사태는 발생한 게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소방청장에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소에 대해서 단전 단수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문건을 본 기억이 나서 광화문 청사로 돌아가는 길에 염려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신경이 쓰였죠. 신경은 쓰였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 그걸 보고 조치해 그 문건이 어떤 문건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맥락에서 작성된 건지도 모르고 대체 그게 뭘 하자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소방청장과 통화할 때 그 문건에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걸 전달한 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청장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요. 소방청장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검찰에서 상세히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국회에서나 이 자리에서 자세히 소방청장과의 대화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이게 수사 중에 있고 이 소방청장과의 대화 내용 부분은 이 사건 탄핵 심판 사유하고 관련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을 하게 되면 소방청장에게 가이드라인을 준다. 혹은 소방청장의 향후 진술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허석권 소방청장은 1월 13일에 국회 행안위에서 출석해서 증인으로부터 단전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까지 한 바 있거든요. 그 내용 보도를 통해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일부를 봤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뭐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소방청장과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1항부터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15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었죠. 그렇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규정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2024년 12월 7일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 행안부 장관직에서 사임했다고 하셨는데 정작 소추안은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네, 뭐 읽어볼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선거의 지원,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의 사무를 관장하지요. 네, 뭐 재난을 빼고 나머지 두 개는 굉장히 마이너한 업무고요. 주요한 업무는 정부 조직과 인원, 디지털 정부, 지방자치 업무, 지방자치 재정 그런 업무들이 주요한 업무고요. 그밖에 뭐 상훈이라든지 문서 관리 업무라든지 각종 의전이라든지 각종 국경일 행사라든지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죠. 네, 행안부 안에도 경찰국과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서무 업무 네, 또 행안부 업무인데 네. 행안부 의정관실의 의정 담당관이 국무회의 간사를 맡아서 사회를 보죠. 의사록 작성하고 하는 업무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업무도 당연히 장관인 증인의 책임이겠고요. 당연하죠. 행정안전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서는 장관이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집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그달의 첫째 주이기 때문에 아침에 청사 내에 귀빈 식당에서 국무위원 조찬 간담회가 있는 날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7시 반경에 열리나요? 예, 그때 증인 참석했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그날 같이 울산에 가신 분이죠. 네, 네. 증인과 국방부 장관 김영현을 조찬 간담회에서 보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참석한 거 맞습니까? 제가 그날 그 좌석의 정중앙에 기재부 장관 맞은편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국무회의가 끝난 10시 반 이후에 국방부 장관 김영현이 증인에게 보자고 해서 증인의 집무실로 가서 만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당시 김영현이 증인에게 대통령께서 오늘 밤 9시쯤 들어오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근데 정확한 워딩은 오늘 9시쯤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이런 정도의 워딩이었으니까 확정적인 건 아니었고요. 그것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그냥 참고하라는 취지로 툭 던지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를 애매하게 얘기했다 이런 취지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확정된 것처럼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찾으시는 하던데. 것 같던데 전화를 네, 해보라 뭐 그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감이었습니다. 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라. 아,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하진 않았죠. 네, 그럼요. 네. 그날 증인의 일정을 보면 농축산 장관 송미령과 함께 울산에서 개최되는 김장 행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울산시청에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저녁 만찬까지 하기로 이미 예.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죠. 예, 맞습니다. 증인 그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부르는 이유를 한 번도 되묻지 않았고 부르면 가는 거지 이유를 묻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바 있거든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부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된다고 증인 생각하는 겁니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관계를 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행정안전부에 아주 젊고 아주 최하위 직급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제 부하라고 생각을 하거나 부하라고 지칭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항입니다. 사적인 약속도 아니고 공적인 업무와 행사, 아까 김장 행사, 그다음에 울산시청에서 행사, 그리고 저녁 만찬까지도 다 공적인 행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와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설령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도 적어도 무슨 용무인지 확인하고 또 급한 일인지 아닌지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사적으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업무로 부르시는 건데 그러면은 나를 왜 찾습니다라고 되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대통령께서 부르시면 바로 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내일 찾아뵐 수 있겠는지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게 다른 장관들도 오셨잖아요, 그 자리에. 네, 송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니요. 울산 말고요. 네. 대통령실에 그날 저녁에 네. 그날 대통령이 부른다고 하기에 식사를 하거나 술이나 하자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편한 복장으로 갔던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뭐 저녁이나 먹자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지 않냐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묻는 아니 겁니다. 부르는 시간이 9시인데요. 저녁을 그 시간에 증인은 먹자고 그렇게 하실 생각하진 수는 없죠. 않았다고요? 네. 예, 우왕 묻겠습니다. 증인은 이제 울산 행사가 있었는데 증인을 찾는다는 대통령이 증인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점심 무렵에 이미 수행비서에게 미리 예매해뒀던 항공편 외에 더 빨리 서울로 올 수 있는 교통편을 예약해두라고 지시했었죠. 그렇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말씀하신 9시까지 오려면 예정됐던 비행기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있는 차편을 한번 마련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울산시장이나 농축산 장관에게 오늘 저녁 만찬에 참석하기 어렵다. 서울로 이제 빨리 더 와야 되니까요.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증인 그 비행기 타고 울산에 가셨잖아요. 네, 비행기 안에서 송미령 장관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내하는 그 공항 직원이 송미령 장관도 같은 비행기편으로 가십니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막상 비행기 안에서는 저는 못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까지 들으셨으면 송미령 장관에게는 오늘 더더군다나 송미령 장관은 행안부 행사에 증인이 장관을 초청하는 행사 아니었습니까? 김장 행사. 김장 행사는 같이 하는 것이었고요. 예. 네, 거기까지 오신 김에 부단체장들이 전국의 부단체장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오셔서 말씀도 좀 하고 그러시라고 제가 오시라고 한 거죠. 중앙지방청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그럼 비행기에서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네. 송미령 장관에게 오늘 내가 먼저 올라와야 되니까 나는 만찬에 참석하기 힘들다라고 알려줬음직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통령님을 뵙는 일정이 확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부르실 가능성이 있다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오는 게 비행기로 예정대로 올지 좀 일찍 끊어놓은 기차로 올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송미령 장관님하고는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같이 있기는 했는데요. 움직이는 차량도 달랐고 둘이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증인 KTX 타고 올라오는 도중에 저녁 6시 11분경에 김용현 장관의 전화를 받았죠. 네네. 그 전에 그러면 오늘 9시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확정적인 연락을 받은 게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9시는 그냥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미리 근데- 앞당겨서 올라가는 것은 이미 확정됐잖아요. 증인 생각에. 아닙니다. 출발할 때까지 확정 안 했습니다. 제가 갈지 말지를 정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어째- 최대한까지 기다리다가 대통령실에서 뭐 가부간에 연락이 오면 가장 좋고 5시가 되니까 제 수행비서가 올라가시려면은 이때 안 올라가면은 못 올라갑니다라고 계속 재촉을 해가지고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럼 일단 올라가서 기다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올라간 겁니다. 울산에 있어서는 이제 계속 있게 되면 올라오라고 해도 올라가는데 서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울산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개최되고 나서 증인 인사말 하시고 네, 이제 그 무렵에 이석해서 올라오셨잖아요. 아닙니다. 회의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어쨌든 그 무렵에 이제 송미령 장관에게 증인에게 행안부 차관보가 알려줬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송미령 장관에게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 알려준 거는 그 시점은 맞지요? 그 우리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는데요. 아마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했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유동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5시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얘기를 들었다면은 그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부르신다는 얘기를 해줬나요? 송미령 장관에게?
송미령 장관한테 아까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고 기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아니요, 장관에게 증인이 직접 얘기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이제 먼저 떠나야 된다라고 일러줬잖아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제가 부르니까 일러주지 않았다니까요. 떠나야 된다는 얘기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송미령 장관. 차관보가 그러면 증인이 시키지 않은 걸 알려줬다는 겁니까? 네, 저 시킨 적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KTX 열차 타고 오는 중에 김영현 장관의 증인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아니 일반 전화로 받았지요. 네. 그래서 비화폰으로 전화를 다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전화를 했다고 했죠. 그게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네. 그 김용현 장관님이 혹시 비화폰, 그러니까 저는 보안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안폰 지금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안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제 수행비서에게 혹시 지금 보안폰 가지고 있냐 물어봤더니 마침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안폰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보안폰으로 다시 자기에게 전화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 그래서 겁니다. 다시 통화했을 때 김영현 장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 행사가 있어서 울산 행사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KTX 안에서 아직 서울역에 도착하기 전에 7시 40분경에 또다시 전화가 왔었다고도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까 그 6시 11분경에 전화해서 제가 다시 보안폰으로 전화했을 때 기차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럼 언제쯤 도착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 기준으로 서울역에 한 8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는 기차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알겠다. 그러고 그냥 끊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역 도착하기 한 2, 30분 전 7시 아까 40 몇 분인가요? 그때 다시 전화하셔서 도착했냐? 그래서 아직 도착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럼 도착하는 대로 용산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재촉하는 전화가 온 것은 왔을 때는 김영현 장관이 대통령이 재촉한다,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재촉하는 전화라니 무슨 말씀이시죠? 뭘 재촉하죠? 다시 7시 40분에 또 전화가 와서 네. 어디쯤 왔냐 빨리 들어오라고 했다면서요. 빨리 들어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촉하는 전화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오느냐라고 그냥 다시 물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네. 도착하면 용산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질항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파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도착해서 8시 40분쯤에 도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착했더니 피청구인과 함께 국방부 장관 김영현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증인보다 먼저 와 있었다. 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순서 아까 잘 기억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증인이 조사받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국무총리 한덕수와 통일부 장관 김영호가 접견실에 있다가 들어왔고 외교부 장관 조태열과 국정원장 조태영이 뒤이어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진술하셨는데 기억하는 순서가 그대로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피청구인을 제외하고는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총리,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증인 7명 정도였겠네요. 네, 그리고 부속실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긴 한데요. 그 7명은 모두 피청구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각각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사람들로 밝혀졌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증인 그때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피청구인이나 아니면 김영현 장관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오라고 했다라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언급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다 9시 이전에 도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증인도 8시 40분쯤에 도착했고요. 네, 그리고 피청구인이 직접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 7명인데 그중에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죠. 네. 그렇다면 6명 6명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그럼 피청구인은 아예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인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뒤에 국무총리인지 누군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을 해서 네. 그때부터 아마 부속실이나 이런 데서 연락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자세한 경위는 누가 연락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대통령께서 그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는 더더욱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집무실에서 피청구인이 했던 말 뭐 다 기억은 못 하시고 주 신문상에서 몇 가지 나왔는데 혹시 이런 말도 들었나요? 이거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비서실장도 수석들도 모른다. 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알면 화를 낼 것이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까? 네,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시팡을 묻겠습니다. 당시에 집무실이나 접견실에서 피청구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을 한 거잖아요. 그 중에 부정선거, 뭐 선관위 이런 언급은 그때는 없었죠.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데 그 부정선거, 아니, 공정선거의 중요성은 늘 항상 많이 수시로 강조하셨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들은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밤 10시에 KBS에서 생방송으로 비상계엄 담화를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말도 분명히 들었습니까? 들은 것 같습니다. KBS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송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11항을 생략하고 12항 묻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원탁이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접견실 거기는 원탁은 아니죠. 그 장소는 사각형 길쭉한 네. 사각형입니다. 대통령 테이블입니다. 집무실에서 원탁에 국무위원 11명이 다 모인 적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접견실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는 중기부 장관 오연지가 아마 마지막으로 도착한 것 같은데 그때서야 11명이 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네. 근데 그때 그 증인은 그때 국무위원 의사정족수인 과반수가 참석했다는 사실을 증인은 인지했나요?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무회의가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것을 보면 당연히 11명은 채워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인원을 세어보고 11명이 됐으니까 과반수가 찼다 이렇게 보고하거나 한 적은 없죠? 없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증인이 알려준 적은 없고요. 과반수가 찼다. 네,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청구인이 다시 이제 11명이 찼을 때 그 접견실로 와서 네, 중앙에 앉으셨습니다. 중앙에 앉아서 얘기했나요? 네, 그게 한 5분, 불과 5분 넘지는 그렇다고 않지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나갔잖아요. 네, 바로 나가셨습니다. 지금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간 것은 아니죠. 뭐 근데 그때 곧 비상계엄 국무회의 마치자마자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가시는 게 당연히 이제 선포하러 가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인은 그 전에 오늘 밤 10시에 KBS에서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다는 얘기도 들었으니 네. 증인은 알았겠네요. 저는 알고 있었죠. 나가실 때. 그렇다면 증인은 국무위원으로서 온몸으로라도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위헌 위법한 것이다라는 아주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당시 모인 국무위원들은 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고요. 이번 비상계엄이 그 당시에 뭐 위헌 위법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께서 행사하신다고 하시고 우리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더 깊이 고민하신 끝에 심사숙고한 끝에 내리신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온몸을 막는다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다시 접견실로 피청군이 올라와서 각 부처별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개별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고 증인한테도 하지 않았나요? 저에게는 따로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다른 장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는 대통령께서 다시 방송 마치고 올라오셔서 다시 또 중앙에 앉으셨습니다. 중앙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다 선포하고 왔다. 이제 장관들은 각자 자리에 돌아가서 맡은 임무들 다들 평소대로 열심히 하라. 너무 걱정들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신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예. 누구한테 가서 무슨 말씀하시고 그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이렇게 얘기한 바 있거든요. 총리에게는 내가 가야 할 일정을 대신 가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경제부총리에게는 경제를 잘 챙겨라고 얘기하고
외교부 장관에게는 미국과의 관계를 잘 챙겨달라고 얘기하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의료에 대해서 얘기했고, 중기부 장관에게는 소상공인 대책을 잘 챙겨라. 그리고 농축산 장관인 본인에게는 농산물 물가가 뛰지 않게 잘 관리해라. 이렇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증인이 그런 내용을 들은 적 없어요? 뭐 송 장관님이 그 경황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 제 기억과는 좀 다르고요. 대통령께서 그 당시 저에게는 그런 말씀을 일처 없으셨습니다. 14항을 생략하겠습니다. 1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6항입니다. 증인은 11시 10분경에 대통령실을 나와서 11시 반경에 광화문 청사 증인의 장관 집무실로 갔고 12시 자정 무렵에 행안부 간부회의를 했고요. 1시 15분경에 집에 도착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10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접견실에서 나간 것 같아요. 증인은 계엄 선포 후에도 한 3, 40분 정도 더 그 자리에 있었네요. 네, 그런데 아까 다른 대리인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계엄 선포 이후에 다시 담화 발표하고 올라왔을 때 다시 증인이 비청구인을 집무실로 들어가서 단독으로는 혹은 접견실이 아닌 곳에서 만나기는 했습니까? 그런 적은 전혀 없고요. 당시 저는 유일하게 대통령을 따로 뵌 게 그 다른 국무위원들이 좀 들어가서 말씀 좀 해봐라 했을 때 잠깐 한 1, 2분도 안 됐을 겁니다. 그때 따로 뵌 거 말고는 그거는 전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따로 뵐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12월 4일 날 오전 9시 41분경에 법무부 장관 박성재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납니까?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증인이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그날 국무회의에 증인의 앞자리에 앉는데 지각을 네네,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서 전화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예, 예. 맞습니까? 예, 근데 그날은 12월 4일은 11시에 그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회 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그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담회였습니다. 네. 국무회의 그렇다면 간담회. 9시 41분에 박성재 장관에게 전화했다면 지각을 해서 전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각을 해서 전화한 건 11시 좀 넘어서 전화한 게 그거였고요. 그 9시 방금 말씀하신 시간에 전화한 거는 제가 기억이 잘 없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는지도 잘 기억이 없고요. 12월 3일 야간부터 법제처장 이완규로부터 전화가 여러 번 와 있었다. 그래서 네, 내가 맞습니다. 전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장과 통화하다가 그날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것이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법제처장과 통화하면서 법무부 장관도 그럼 같이 보자라고 해서 증인이 전화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본김에 민정수석 김주현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예, 예. 증인이 전화했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누가 정했습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일일이 증인이 받아가지고 삼청동 안가에서 보자고 증인이 박성재 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전달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속실을 통해서 했다고 했죠. 그 전달은 저는 이제 김지원 민정수석한테 연락만 받은 거고요. 나머지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법제처장한테 연락한 것은 김지원 민정수석이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고 그 두 분에게도 자 비서실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주시면 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죠? 예, 일단 6분 하시죠. 네. 그 청군 측 신문 중에 먼저 마치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뭐 국무회의도 아니었던 것처럼 폄하를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가 누군가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비로소 국무회의가 열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증인 포함해서 국무총리, 국방장관, 법무장관, 외교장관, 통일장관 이분들을 먼저 집무실로 불렀던 거고
나머지 분들은 보안 때문에 조금 늦게 순차적으로 불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잘 몰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비상겸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셨고 총리님이 들어가서 대통령님 의사를 여쭈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무실로 가시기 전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증인 포함해서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건 그냥 뭐 사적으로 불러서 뭐 얘기나 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셨을 거고 공적으로 당연하죠. 부르셨을 건데 네네. 이게 가 보니 그게 국무회의를 하려고 부른 것이다.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를 하러 온 거구나. 다들 인식은 하고 계셨죠? 가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이 일을 추진하셨고 네.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쓰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사실 저의 경우는 왜 들어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무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 안 하신 것도 보안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먼저 소집된 국무총리나 국방장관, 법무장관, 외교통일, 행안부 장관이 증인까지 이 면면들을 보면 비상계엄과 아무래도 조금 더 관련이 있는 분들을 먼저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단전단수해라라고 행안부 장관인 증인이 전화해서 지시하면 실제로 할 수는 있습니까? 저는 그게 사실 의문입니다. 아까 그 맥락이라든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 게 도대체 단전단수가 이 소방청의 업무인지도 지금 여전히 저는 의문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증인이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할 권한도 없고 소방청장 역시 단전단수를 시행할 권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쭌 건데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한테 전화 한 통화해서 단전단수 가능합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단전하면 뭐 한전이나 단수는 뭐 수도국이나 수도사업소 이런 길 상상하게 되지 생뚱맞게 무슨 소방에서 단전단수를 한다는 게 너무도 이상했고요. 만약에 제가 그걸 전화를 했으면 소방청장한테 제일 먼저 단전단수를 소방에서 하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네. 계엄군 출동 관련해서 아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청구인 측에서 물어보셨는데 MBC는 계엄군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꽂힐 경우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보낸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보내지 말라라고 해서 가다가 돌아온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방탄특검법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건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김성태 대북송금 특검법,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이런 것들 들어보셨고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 알고 계셨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점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재판장님, 남은 시간 한 1분 50초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리인한테 좀 전달해서 대리인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전달해 주시죠. 네. 부서의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부서. 네. 부서라는 것의 개념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서의 제도적 취지는 어떤 국법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시하기 위해서 소관부처 장관과 총리가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서명으로 했겠지만 지금은 다 전자적인 서명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의 시기, 그러니까 어떤 국법상의 행위 전에 해야 되는지 행위 후에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청구인 측 신문 중에 계엄 선포 담화에도 부정선급이 없었다. 적어도 그날은 부정선거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이런 질문 있으셨는데 국무위원들이 평소 이 부정선거 외에도 뭐 탄핵, 예산삭감, 그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이런 횡포들에 대해서 대통령 의견에 많이들 공감하셨죠.
당연하죠. 예, 네. 그리고 특히 증인은 행안부 장관이신데 대통령으로부터 그 공정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행안- 이번 총선 전에도 네. 선관위와 협력해서 선거 관리 철저히 잘 하라고 몇 번 당부하신 적도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 관련해서 서류를 받아가서 왜 안 만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엄 선포 해제 이후에 뭐 내란이니 어쩌니 하면서 계속 이른바 내란몰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수사받을 때도 수사관이 그런 걸 물었습니다.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 것이 이 내란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내란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내란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내란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 의전관이 아마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청구인 3분 하십시오. 아까 그날 집무실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문건 전달하는 장면은 못 보셨다 그랬죠? 네, 외교부 장관이 받는 거는 보셨습니까? 그것도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아까 그 단전 단수 문건에 소방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이 문건은 아마 직접 보지는 그 뒤에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보셨을 텐데 여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 자리에 소방청장이라고 되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좀 멀찍이 봤고 네. 그 아까 1, 2분 짧은 순간에 대통령님 만류하러 들어간 상황에서 얼핏 본 거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알겠습니다. 합니다만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소방청장은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면 이 문건을 누구한테 전달해 줘야 된다면 누가 전달해야 됩니까? 그게 제가 모르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게 왜 작성됐는지도 모르겠고 이 소방이 단전 단수 할 수 있다는 것도 여전히 지금 소방청장한테 의문입니다. 그래도 뭐 증인이 지휘권이 있는지를 떠나서 가장 밀접한 부처는 행안부 아닌가요? 저는 뭐 법률가만 35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예, 무리한 아까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단전 단수가 뭐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능하다기보다 그게 소방에서 하는 일인가 네,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아까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 장관 문건 여기도 기재부 담당자들이 그 뒤에 국회에 나와서 하나같이 하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한 사람이 피청구인입니다. 증인 뭐- 나중에 보니까 이 계엄 포함해서 뭐 가능해 보였던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대리인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맞아. 제가 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만 관련인데요. 증인 계엄 당일날 경찰청, 서울경찰청이 행안부에 요청해가지고 재난안전통신망에 필요한 이동기지국 차량이 출동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보고받은 적도 네, 없습니까?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가동하는 것은 행안부의 업무인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것이 국가적 대위기 상황에서 소방, 경찰, 군, 지방자치단체의 소통 원활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통신이 차단되는 비상 상황에서 가동하는 통신망인 것이죠. 이 있습니다. 뭐 그건 잘 이 모르겠습니다. 부분은 소추 사유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사실이고 이 사건과 전혀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님. 증인께 그날 12월 3일 그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그 회의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날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늦게 온 게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죠.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근데 아마 후반부에 온 건 틀림없을 겁니다. 예. 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그 도착한 시간이 22시 17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세 보면 그래서 11명이 된 거거든요. 11명이 됐는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다 왔냐고 물어보았고
다 도착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기다렸고 네. 과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듣고 다시 대회의실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고를 듣고 나왔다고는 말씀을 안 했고요. 네.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오영주 중기부 장관 말을 들어보면 중기부 장관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 중이셨고 제가 자리에 앉을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혼자서 계속 말씀을 하시던 중이었는데 당시 대통령께서 계엄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영주 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뭔가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뭐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하거나 그럴 경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요. 다만 일에 쭉 순서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예. 그 사실 국무회의, 이른바 성원을 갖춘 국무회의가 몇 분 정도 진행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요. 거기서 오고 간 이야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날 그 회의는 22시 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이 되었고 네. 22시 23분에 대통령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나가셨고요. 네. 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기준으로 하면 5분 네. 동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국무회의 간사는 그 행안부 소속 의정관인 네, 것이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때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거죠. 의정관은. 의정관한테는 연락 자체를 아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국무회의 자체가 워낙 그 비밀 엄수가 보안이 생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예, 제 예. 느낌상으로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회의록 작성은 안 된 거고요. 네. 예,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회의가 이제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면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웠느냐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 있는데 지금 그 오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 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 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회 선언 없었고 안건 설명 그러니까 이 말이 맞나요? 개회 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 선언 없었다. 뭐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안건은 제가 그 나중에 보니까 뭐 김용현 장관이 뭐 문건을 나눠줬다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맨 처음에 진행하시다가 그 의사봉을 총리님한테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종결을 짓는데요. 그때 이제 뭐 재판관님들께서 판단하신 문제입니다만 그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회의가 쭉 진행이 되다가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까지 국무회의로 볼 건지, 왜냐면 그 나가신 다음에는 총리님께서 또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상 우리 국무회의 하듯이 이제 바튼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국무회의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저기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비상계엄 선포문을 뭐 누군가 배포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증인은 하여튼 확실한 건 잘 모르겠다. 예, 기억은 그러셨잖아요. 없는데 누군가 했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최상목 장관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김용호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거 못 받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증인은 확실한 건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김용현 장관님이 총리님께 뭘 보고하거나 이런 장면은 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안부 장관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이튿날 개최된 해제 국무회의는 뭐 성립했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론을 제기를 하질 않는데 다른 요건은 갖추어졌을지 모르지만 해제 국무회의는 불과 1, 2분도 안 되는 그냥 아주 방금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그런 해제 국무회의보다는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가는 제 몫은 아닙니다만. 그 증인께서는 그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지는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본 게 아마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짜리였는데요. 뭐 비상계엄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시, 뭐 전국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나중에 제가 총리님이 갖고 계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걸 하나 봤는데 제가 봤던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국무회의의 그 회의록에는 그 평상시에 네. 그 부서를 안 하나요? 회의록은 부서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회의록은요, 저도 이번 사태를 계획을 처음 봤는데, 그냥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OX로만 표시가 돼 있고요. 뭐 발언 요지 같은 거는 뭐 보통 국무회의 올리면 바로바로 의결이 되기 때문에 발언 요지도 없고, 뭐 다른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아마 필요하시면 아마 그 회의록을 하나 받아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확인의 의미로 네. 거기에다가 뭐 서명이나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작성이 된 다음에 참석한 장관들 부처에 다 확인을 회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 회의록을. 아니요, 그러니까 회람을 하면서 거기다가 서명 받나요? 안 받습니다. 안 제가 받- 알기로는 안 받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안 하시나요? 예, 저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작성자인 의정관 네. 서명만 있겠네요. 의정관이 서명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주 한두 장짜리 간단한 거고요. 거기에 부서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국법상의 행위 문서에 이제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최상목 장관의 말에 의하면 자리를 파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여기에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그제서야 이게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최상목 장관은.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참석한 사람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전원이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최상목 장관은 한마디 더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12월 4일 다음 날이죠. 다음 날 00시 40분에
그 소위 F4 회의,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 회의를 진행을 했다. 그 자리에서 최상목 장관이 제가 서명을 하지 않고 나왔다. 나는 사퇴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 안 하는데 맞습니다.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했을까요? 저도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때 테이블이 굉장히 긴데요. 저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 쪽 가까운 쪽에 앉아 있었고 저쪽에서 뭐 서명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명 안 하고 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서명이냐? 서명이 왜 필요하냐? 서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명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국무회의가 됐든 뭐 부서가 됐든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자적인 서명을 하는 것이지 그때 누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서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예. 다 전자 서명을 하는 것이지 다 자기 집무실에 돌아가서 그 한덕수 장관은 그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느냐 이런 질문에 자기는 평가를 못하겠다. 네. 이제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 장관은 저는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상목 장관도 그날 모였던 것이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증인께서는 네.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한 걸 결국 반복을 하는 건데 총리님께서 국무회의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려 갔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그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되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하러 그냥 11명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회의에서 이렇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요건은 차치하더라도 의사 정족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명이 모일 때까지 다 기다려서 국무회의를 나름 좌석도 격식을 갖추고 했는데 그분들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어쨌든 평가야 뭐 사법기관에서 할 것이지만 국무회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부서에 관해서 좀 네. 여쭤보는데요.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국법상 회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은 누구인가요? 그게 지금 원래 그 비상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관계 국무위원은 누구인 거죠?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혁수 국무총리는 자기는 부서고 뭐고 서명도 안 했고 일체 안 했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증인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부서를 한 적은 없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예, 없으시고. 제 소관 업무도 아니었고요.
이번 비상계엄이. 제가 건의를 했으면 아마 제가 소관부처 장관이 됐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은 뭐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지 않습니까? 경비계엄을 했다면 아마 제가 소관부처 장관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그 하나만 띄워주세요. 마지막입니다. 그 36호 중 2, 저게 이제 36호 중 2. 피의자 신문 조사. 그게 36호 중 2인가요? 아니, 그거 말고 그 뒤에 그 12월 16일자로 아마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으신 것 같은데 네. 그때 그 변호인 입회 화해 받으셨고 진술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서 서명 날인한 거는 맞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36호증 2를 증거로 채택하고 신문은 종결하고요. 그 본인 진술,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추위원 의견 진술 하시겠습니까? 피청구인 본인 의견 진술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그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이코르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무회의록의 그 작성과 관련돼서는 6일날 12월 6일날 행안부에서 그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까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10일날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서 문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부서는 국방장관과 총리와 대통령인데, 사실 우리 그 부속실의 그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이거는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안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을 요하는 이런 그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요한다면 문서 기한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제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추인 측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뭐 정치인으로서 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를 방기하면서 결국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이걸 계엄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라 이게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그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타내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거는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뭐 0몇 %의 예산 삭감이 0몇 %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뭐 미국에서는 뭐 몇 조 달러짜리 가지고 예산이 셧다운 되면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월급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금방 타협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 헌정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은 지난 12월이 유일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무슨 뭐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해 일방 통행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도 미국 국빈 방문 갈 때도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가자고도 얘기하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계실 때도 여야 의장단, 국회 사무총장 다 여러 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네, 오전 재판은 이걸로 마치고 지난 기일 끝에 서정요지 진술이 허락되었으나 증거 체부 미정이 확인되어서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8분가량 분량인데요. 금일 오후 증인신문 시작 전에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후 증인신문 전에 서정요지 진술 피청구인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